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춤을 박주현입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이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즉 이 DLS에서 대규모의 원본 손실이 발생하면서 아주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여서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최근의 DLS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오늘 주간 전망소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리뷰하고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또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보면 사실 목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미국이 이 화웨이의 미국산 제품 구매 허용 기간을 이제 연장해주면서 무역 분쟁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뭐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상해 지수 한 2% 중반 넘게 올랐고, 국내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뭐 제법 좀 반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무역 분쟁의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들을 해볼만 했었는데,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주말 앞두고 갑자기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미국도 이제 이에 뒤질세라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증시가 3%대의 급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여기 파란색 지금 음봉이 보이시죠? 다우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털썩 주저앉았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아시아 증시는 금요일장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국내 증시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콩에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가 그동안 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주말에는 또 격화된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일요일날 다시 대규모 시위 집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홍콩 가까운 뭐 한 10분 거리에 지금 뭐 중국의 인민군이 뭐 이렇게 주둔해 있고, 뭐 여차하면 뭐 시위 진압하러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자꾸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되고 실제로 중국 본토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말 그대로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불거지면서 이게 상당히 정말 그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상당히 좀 우려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불안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난주에 이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도 미국채 2년하고 미국채 10년 금리의 역전은 이건 상당히 아주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2년, 10년 스프레드가 좀 빈번하게 역전이 되고 다시 조금 정상화되고 이랬어요. 아직은 종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10년짜리 금리가 한 1.535%, 미국채 2년 금리가 1.52%여 가지고 아직은 뭐 살짝 역전이 아니긴 한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심각하게 전개가 되면 종가 기준으로 이제 추세적인 역전이 조금 나타날 수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기대를 모았던 게 잭슨홀 미팅이었잖아요. 7월 그 금리 인하할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요번 금리 인하가 중기 사이클의 조정이다, 즉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아직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진행 상황 그 가운데에서 경기 여건 자체가 다소 좀 불안하니까 금리를 뭐 보험 성격에서 잠깐 내려준 거다. 그 얘기인 즉슨 다시 경기 여건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재개할 거다. 사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실망감을 표현했고요. 요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그러한 스탠스에 좀 변화가 있을지를 조금 지켜봤는데,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뭐 그 생각이 파월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이번 금리 인하가 보험 성격이다, 중간 조정의 성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지금 드러난 거고요.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이거를 조금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릴 걸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 말을 들어보면 그 스탠스를 완전히 뒤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추세적인 금리 인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 아직은 중간 조정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났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최근처럼 경기권 자체가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 연준이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마음은 아직은 없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단기 쪽 금리는 앞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하방 경기성을 높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경기 전망에 연관성이 높아지는 장기 금리는 낮은 수준을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채 2년, 10년 스프레드 역전의 근본적인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둔화 리스크는 제법 커지고 있는데 연준이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금리 수준이 높겠지만 향후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와서 장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 있는 게 합리적인 반응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불거진 양국 간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또 홍콩의 시위, 격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뭐 요번 주 정도에는 종가 기준으로도 미국채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고요. 반면 이제 국내에서는 지난주에 금리가 제법 올랐는데 역시 미국장의 금요일날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9월 달에 이제 추경이 집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적자 국채 발행이 실제화됐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재정 확장을 지금 정부가 표방하고 있어서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진행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뭐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지난주 금리 상승이 장기화된다라고,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번 주 역시 얘네도 금리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외환시장에서는 뭐 아직 큰 변화는 없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주식이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는 조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 달러와는 강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히려 달러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 환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 즉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예상들이나 이런 징후들이 지금 저는 시장에 반영된 것 같고요. 인위적인 달러와의 약세의 어떤 그런 유도는 결과적으로는 달러 약세에도 실패할 거고 다른 통화 당국들의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번 주에는 신흥국들의 통화들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최근의 불안 심리와 감안하면 아주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 뭐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은 찝찝합니다. 그 외에 원자재 가격은 뭐 전체적으로 지난주 후반 그 영향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뭐 금이라던가 뭐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이벤트하고 경제지표 살펴보면 일단 지금 24일 토요일부터 지금 26일 월요일까지 G7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기존에 그 미국의 가치하고는 전혀 대치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뭐 기후 관련돼서도 지금 다른 그 선진국과 의견이 다르고 또 G7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를 한 차례씩 추가로 주고받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번에는 공동선언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돌발 발언,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주 초반에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 후반에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28일 날 지난주에 이 한국이 일본과의 그 군사 뭐 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이른바 지소미아를 이제 파기를 했는데요. 역시 또 뭐 이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뭐 국민의 자존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일본과 협력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문제는 이게 꼭 이렇게 애들 싸움 하듯이 서로 이렇게 전혀 양보 없이 이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일단 뭐 경제는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고 그거를 이제 28일 날부터 시행을 할 텐데 품목이 추가로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부분들, 뭐 국민의 경서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또 후폭풍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 넘어가 보시면은 29일날 목요일날 그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안 발표하는데 지금 현재 513조 정도 예상이 돼요.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예산안을 크게 늘렸는데 이제 내년에도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국가재정에 상당한 우려가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국이 GDP 대비 국가부채는 40% 초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재정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현 정부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게 거의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는 국가부채가 40% 50%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게 한 5년 10년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유럽의 국가들도 GDP 대비 국가부채가 대부분 막 120%, 뭐 이탈리아도 130%,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160% 넘어가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순식간에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국가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는데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죠. 뭐 그냥 다 국가재정을 헐어가면서 지금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지출이 지금 올바르게 쓰여져 있지도 않고 지난주에 신용 가계 자산 발표됐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자꾸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팩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로 인한 경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날 7월 광공업 생산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 경기선행지수하고 도형지수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지난주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지금처럼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지금 불가피해졌고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여야 간 갈등 또 국민 간의 뭐 편가르기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수가 좋아진다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첩첩산중이고요.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요일날 열리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 전망이 맞았는데요. 이번 달은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더 커졌어요. 경기 여건 불안하고 뭐 물가 여전히 낮고 금융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이미 이주열 총재도 추가적으로 경기 여건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총알입니다. 기준금리가 1.75였었을 때는 그래도 뭐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해볼만 하는데 이제 1.5예요. 가장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았던 1.25 수준하고는 이제 한 번 정도밖에 금리 인하의 여력이 안 남았고요. 이제 역사상 최저 수준 1% 내지는 이제 그 이하 1% 이하까지 기준금리를 끌고 가야 뭔가 경기에 대한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카드가 몇 번 안 남은 거죠. 지금 벌써 한 번 하면 1.25고 두 번 하면 1.0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아끼면서 가장 최적 시기에 금리 인하를 꺼내 들 거고요. 그 시기가 지금 다음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망은 일단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 정도가 한두 명 정도 나오고
아마도 금리 인하는 10월이나 뭐 한 11월 정도에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금융시장하고 다음주 살펴볼 주요 이벤트 경제지표 살펴봤고요. 이어서 앞서 예고해드린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 예고해드린 대로 최근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 상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제가 다루는 게 나을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이게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이게 별로 저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일단 저는 누구의 잘못이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요번 파생결합 상품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상품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언론 기사들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약간 모럴 해저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융기관의 탐욕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다른 분의 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꼭 그 출처를 밝히게 되는데 동네 부자라는 그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보니까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된 금리연계 파생 상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연계 사모펀드 DLF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사모펀드 요 두 가지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DLS는 Derivative Linked Security 해서 파생결합 증권이고요. DLF는 뒤에 F가 이제 펀드여가지고 그냥 그 수익증권 형태로 펀드 가입 형태의 투자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파생결합 상품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DLS하고 DLF는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파생상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현금 흐름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뭐 여러 형태로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어떤 형태냐면 지금 첫 번째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연계 사모펀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손익구조 그래프를 잘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림을 크게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네. 예, 그냥 이대로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 수준이 일정 기간 있었을 때는 높은 금리를 줍니다. 이렇게. 근데 그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버려요. 자, 여기서 일단 CMS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CMS는 Constant Maturity Swap이라 가지고 여기서 Constant Maturity는 뭐냐면 채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만기가 짧아지잖아요. 내가 오늘 3년짜리 채권을 사면 이거는 하루 지나면 지금 3년이 아니라 이제 2년 11개월 뭐 29일 남은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 자체를 얘는 그냥 항상 3년 만기의 금리만 보여줘. 이런 형태로 이제 금리가 고시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컨스턴트 머추러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압이 붙었으니까 수압은 수압을 얘기하려면 너무도 복잡해지는데 그냥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할 때 적용되는 고정금리를 우리가 그 수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스턴트 머추러티니까 일단은 특정 기간에 고정된, 즉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속 걔는 3년짜리 금리만 5년짜리 금리만 보여주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압은 단순하게 채권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교환할 때 적용되는 그 고정금리고요. 대체로 그냥 금리 수준하고 비슷하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기초자산은 미국의 CMS 5년짜리, 그러니까 5년에 고정화된 그 수압금리가 이제 기초자산이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CMS 7년이니까 7년 만기로 고정화된 수압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금리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손익구조를 보면 매 3개월마다 최초 기준 가격의 3개월에는 95%, 6개월에는 85%, 9개월에는
75% 이상인 경우에는 3.5%의 금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CMS 5년짜리 금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1%였는데 3개월 안에 0.95%, 즉 0.95% 이상만 있으면 금리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9개월 이상인 경우에 75%니까 1%의 75%는 0.75%인 거죠. 그 이상에만 있으면 금리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웬만큼만 떨어지면 그 3.5라고 하는 약정된 금리를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금리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는 계속해서 3.5%라고 하는 최근의 금리 여건에 비교하면 높은 금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했겠죠.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 뭐 소폭 떨어지는 정도면 나는 3.5 계속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건데, 문제는 얘가 이제 손실 구간이 55%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손실 나는 구조예요. 즉 최초에 내가 약정할 때 금리 수준이 1%였는데 55% 이하면 얼마입니까? 0.45% 이하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대 이익은 3.5%로 업사이드가 막혀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 손실은 그 이하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족족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의 가장 최대폭은 원금을 거의 다 까먹는 96.5%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죠. 내가 먹을 때는 잘해야 먹어봤자 3.5% 금리 받고 마는데, 내가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96.5%까지 손실을 난다고 하니까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이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의 CMS 금리고요. 지금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의 CMS 금리에 연계된 상품들의 전체 손실률은 지금 한 마이너스 50% 정도,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인데, 지금 독일 국채 10년물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실률이 거의 막 마이너스 90% 넘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얘도 손익 구조는 비슷합니다. 일단 기초 자산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이고요. 이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에 있었을 때는 연 4%의 쿠폰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락하면 크게 손실 안 봅니다. 그 금리 수준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0.25%. 그러니까 독일 10년 금리가 떨어져도 마이너스 0.25%까지만 떨어지면 무조건 그 이상 구간에서는 연 4% 쿠폰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2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250배의 손실 배수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최대로 손실 나는 게 마이너스 98%예요. 그럼 이제 원금의 대부분 다 까먹어 버리고요. 계산으로 해보니까 그 독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65 이상으로 하락해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 독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65% 이하로 하락해버리면 얘는 원금의 대부분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 이익은 업사이드가 막혀있고 기대 손실은 지금 거의 원금 다 까먹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의 구조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투자자에게는 조금 뭐랄까요, 불리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먹을 때는 조금 먹고 터질 때는 엄청나게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DLS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런 구조긴 해요. 물론 이제 이것처럼 이 원금을 대부분 까먹는 걸로 이 상품 구조가 된 거를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뭐 절반이나 이런 정도에서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랫부분을 너무 많이 열어놨고요. 이제 왜 이런 상품이 설계가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금리 하락세가 매우 가팔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리스크를 지고는 높은 쿠폰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DLS를 통해서 금리를 주는 형태는 옵션을 매도해서 그 옵션 매도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으로 금리를 높여주는 형태를 하거든요. 근데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데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높아요. 그럼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고,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옵션을 매각해서 그 옵션 프리미엄을 얹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 까지면 어느 정도 바닥이 플로어가 막히는 이제 이런 옵션 구조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아랫단을 다 열어준 형태로 쉽게 말해서 옵션을
매우 공격적으로 팔아서 그 판 프리미엄을 금리에 얹어주는 형태의 구조를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당히 고위험의 그런 상품이 설계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판 사람이 잘못이냐, 산 사람이 잘못이냐,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의 흐름을 사실 보면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독일 금리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독일의 국고채 10년짜리 금리인데 최근 금리가 마이너스 0.67%입니다. 아까 제가 마이너스 0.65% 이상 넘어가면 원금의 대부분 날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금리 수준에서 이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원금을 거의 날리게 될 판이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만기가 뭐 9월에서 10월 많이 몰려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우리가 여러분 항상 과거를 보면은 이거 뭐 누가 예측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제가 차트를 좀 당겨가지고 이 상품이 대부분 6개월 만기로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9월 만기면은 올해 이제 3월 정도가 되겠죠. 자, 올해 3월로 이렇게 한번 시계열을 감춰놓고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올해 3월 정도에 보면 독일 금리가 플러스 뭐 한 0.05에서 한 0.2 정도 이렇게 머물렀던 수준이었고요. 당시에도 뭐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3월 말에는 마이너스 0.09까지 금리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독일 10년짜리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은 하긴 할 텐데 이게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이때 아까 보였던 것처럼 손익구조상에서 지금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금리 수준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마이너스 0.25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에 보셨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있었는데 마이너스 0.25까지는 아직은 여력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상 독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1%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나.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채권을 샀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낸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추세화되고 이게 완전 손실나는 마이너스 0.65%까지 독일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전망을 하고 시장에 있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약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격화됐다가 또 약간 봉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뒤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콩의 시위 사태 벌어지고 뭐 이러면서 지금 금리가 그 뒤로 쭉 빠져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에 대한 생각들을 미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문제시 삼는다고 한다면 뭐 흔히 말하는 불안전 판매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융기관들의 조사는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익구조가 먹을 때는 업사이드가 막혀있고 터질 때는 하염없이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투자자들이 내가 가입하는 이 상품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명확하게 지금 알고 투자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뭐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투자자의 뭐 상당수는 또 65세 이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뭐 DLS에 가입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투자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전망인데요. 일단은 지금 손실 구조상 봤었을 때 마이너스 0.65% 이하로는 조금 올라가 줘야 금리가 조금은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손실폭이 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독일 10년짜리 금리가 여기서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0.67%까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까지 금리 하락세가 심해졌냐면 최근에 유로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ECB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ECB의 정책금리는 그 예치금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4%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0.4% 수준 안에서 ECB 중앙은행이 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해주는 이른바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 롤오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ECB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 금리를 더 낮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치금리가 마이너스 0.4%가 아니라 마이너스 0.5%, 뭐 마이너스 0.6% 갈 수도 있고, 양적 완화까지 재개되면 ECB는 유럽 각국의 국채들을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계속 매입을 해줍니다. 근데 가장 ECB가 매입을 많이 해주는 금리가 또 독일 국채예요. 그럼 결국은 적어도 독일 국채는 요번에 예치금리 수준 내려간 만큼 마이너스 0.4%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이 정도 금리 수준이 일종의 적정금리 수준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는 계속 중앙은행이 사주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리가 반등해 얼마나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금리 인하가 더 진행될 거다, 양적 완화가 다시 재개될 거다라는 전망이 늘어나면 독일 금리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 금리 마이너스 0.67%는 지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런 혼란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역시 월요일 되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기존에 이 DLF 상품 투자한 분들, 특히 이 독일 금리 연계돼서 투자한 분들은 지금 만기가 올해 이내로 도래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금 손실, 대부분의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관련된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뭐 누구의 잘못으로 몰아가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상황은 그렇고 향후의 전망도 좋지 않다. 계속해서 손실이 확정되는 그런 금리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전망소에서는 다소 조금 좀 민감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운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를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공부가 더 이제 체계화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금융 지식이 상당히 여전히 부진해요. 제대로 된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소 하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들에 투자하지 않게, 또 향후의 경제에 대한 흐름들을 보다 정확하게 잘 짚을 수 있게, 또 이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혹시 제 영상이 다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뭔가 좀 거슬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악플보다는 선플, 제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구독 취소하고 나가주시는 게 다른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역시 또 흥분해서 영상 찍었는데요. 부디 빨리 좀 좋은 얘기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뭐 돌아가는 상황 보면 대외 환경도 그렇고 국내 환경도 그렇고 이게 뭐 별로 제가 좋은 영상을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들 잘 건승하시고 살아남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간 전망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